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 어느 학교 몇 학년? 해성여자고등학교 1학년이요. 1반. 그래요. 인터뷰 목적이 뭐예요? 학교에서 저희 책을 읽고 이 책에 관련된 사람 인터뷰하는 게 과제여가지고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일단 책에 대한 내용이 맞나? 아니면 심리학 전반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어요? 둘 다 반반. 그래요. 자, 시작합시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심리학을 배우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심리학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좀 하고 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쪽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그쪽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이제 찾던 중에 심리치료하는 심리학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심리학에는 다양한 분야가 많은데 책에서는 왜 10개의 파트로 나눠서 쓰셨는지. 사실은 잠깐 책 좀 봐도 될까? 네. 네네. 사실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음모의 심리학, 배반의 심리학, 뭐 자살의 심리학 이거는 분야는 아니에요. 분야는 심리학의 분야는 예를 들어서 뭐 인지 심리학, 생리 심리학, 상담 심리학, 발달 심리학, 뭐 산업 조직 심리학, 범죄 심리학 같은 게 이제 여러 분야들이고 이거는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책이 세계사랑 관련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건 이제 내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쓴 책이어서 좀 청소년들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랑 또 심리학적인 어떤 설명이 가능한 거랑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이런 주제들을 좀 뽑아내게 됐죠. 그래서 이 주제들은 먼저 주제를 뽑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찾은 것보다는 좀 일단 역사가 좀 골고루 들어가잖아요. 서양 역사도 있고 동양 역사도 있고 그래서 좀 우리가 세계사에서 좀 알만한 이야기들 중에서 내가 이걸 심리학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뽑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10개가 된 거예요. 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책을 쓰시면서 가장 신경 쓰였거나 흥미가 가장 있으셨던 부분이 뭐고 또 이유는 무엇인지. 일단은 이제 내가 이렇게 역사 관련해서 쓴 책이 3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책이고 또 다른 책은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 왕조실록 이 책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책이 심리학으로 보는 로마인 이야기. 그런데 이렇게 역사 관련 책을 쓸 때마다 나는 이제 심리학은 대학원까지 다녀서 전공을 했지만 역사는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역사는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전문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담이 좀 되냐면 혹시 내가 심리학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역사 내용을 어쩌면 좀 갖다가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쓰는데 혹시 역사적인 내용에 있어서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혹은 내가 좀 잘못 전달할 게 있지 않을까를 가장 염두에 둬서 사실 이 책을 쓸 때 그리고 심리학 역사 관련 책을 쓸 때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 역사 공부를. 그게 좀 가장 많이 신경 쓰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가 있었던 것은 이 책에 목차가 없네? 이렇게 하면 내가 안 쓴 것 같다, 그치? 내가 하도 오래전에 써서 이제 이 집단의 심리학 이 프랑스 시민혁명 사실 이걸 쓸 때 역사적인 자료를 찾다 보가 굉장히 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분명히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뭐 바스티유 감옥 점령한 그런 사건이 굉장히 의도적이고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 쓸 때 가장 좀 내가 생각하던 역사랑 실제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료랑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달라서 되게 좀 흥미가 있었다. 네. 네 번째 질문은 역사랑 심리학이 이렇게 더해서 소재가 신선한데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솔직히? 네, 솔직히. 아니면 방송용으로? 아니, 솔직히. 사실은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중에서 보는 수많은 책들은 온전히 작가가 생각해서 쓴 책은 별로 없어. 오히려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 편집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획을 하죠. 이런 책과 이런 책을 하면 어떨까?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뽑아준 것도 아니고 세계사를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 먼저 이제 출판사에서 선생님 뭐 자기는 잘 모르는데 이 심리학이랑 이 역사랑 좀 이렇게 같이 써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들어보니까 괜찮겠는 거예요. 왜냐면 역사도 사람 이야기고, 그렇죠? 그리고 심리학도 사람의 이야기니까 이 공통 분모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 책을 먼저 내고, 그리고 그 다음 책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주제들이나 내가 세계사부터 먼저 쓰겠다, 그리고 청소년들 뭐 대상으로 뭐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내 의도기는 했지만 처음에 이 아이디어 자체는 출판사에서 준 거예요. 이 센터는 어떤 곳이고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는지. 네, 우리 센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심리학 아카데미,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학생들, 직장인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대학에서가 아니면 정확히 심리학을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관심 있어서 심리학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심리학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심리학자가 되려면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심리학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가 있거든요. 진로 탐색. 그래서 심리학자가 어떤 일을 하고 대우는 어떻고 뭐 전망은 어떻고 뭐 이런 어떤 정보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되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대학원 다니는 심리학 관련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통계 같은 강의들을 이제 우리 다른 선생님이 이제 통계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심리상담센터는 이제 상담, 검사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센터의 특징은 보통 여러분 상담하면은 뭐가 떠올라?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1대1로 하는 개인 상담을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 센터는 집단 상담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집단 상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집단 상담하는 자리야. 근데 집단 상담은 생각하면은 막 옛날 얘기하고 엉엉 울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5명이 이제 친구잖아. 그러면 있다 보면은 되게 사소하게 감정이 상할 때가 있죠. 그렇죠? 10명 모아놓으면은 되게 좀 친해지거든. 그러면서 되게 사소하게 감정이 상하는 장면들을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면서 자기 옛날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확인해서 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는 집단 상담은 오래 못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하는 방식 같은 집단 상담은 오래 하시는 분들은 뭐 2년, 3년 이렇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와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그냥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위축되거나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친해져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되게 편하게 살아. 그래서 대인관계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집단상담이어서 심리상담센터에서는 그렇게 집단상담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집단상담 오시는 분들은 되게 다양해요.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뭐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나이대도 있고, 그리고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가끔 이렇게 오셔서 어디 가서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 감정 얘기하고 갈등도 하고 갈등도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집단 상담을 하죠. 네, 심리학을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점 무엇인가요? 배우면서? 네. 심리학을 배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라,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리학에 대한 어떤 정보나, 그래도 이제 지금은 심리학에 대한 정보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이 심리학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도 본인 학교에도 위클래스가 있나? 네. 그렇게 이제 위클래스 같은 곳에도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저희
대표자가 오늘 참석을 못해가지고. 그래.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심리학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심리학과 실제 심리학과의 괴리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처음에 힘들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누다심이라는 필명 이게 어떤 뜻인지 아나?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 이렇게 이제 한 것도 좀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해를 좀 풀어주고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든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나 그런 조언 같은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요. 뭐 이거는 꼭 청소년뿐만은 아니기는 한데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 하고 싶은 말은 본인들은 지금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내가 이 고등학교 시기를 어떻게 보냐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착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20살 때 가는 대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혹시 뭐 전교에서 1등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화려하고 내가 반에서 공부를 엄청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우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극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지극히 단세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시대 때는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성공했어요. 근데 앞으로 세상은 달라. 누가 성공하냐?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친구가 성공해요. 그래서 나는 청소년한테 해준 말은 뭐냐면은 공부는 못해도 되는데 자신감은 잃지 말아라. 공부는 못해도 돼. 왜냐면 공부 잘해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거든. 근데 자신감이 떨어지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게 주로 성적, 대인관계 크게 이제 두 가지잖아. 이제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거는 뭐 점점 커갈수록 그래 뭐 부모님 내가 봐도 우리 엄마 이상하고 내가 봐도 우리 아빠 이상한데 저 둘이 사는 게 신기할 정도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좀 벗어나는데 본인들 대인관계가 힘들거나 성적이 안 되면 되게 많이 이렇게 다운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 중에 고등학교 친구는 한 명도 없다. 물론 사실은 내가 고등학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낸 것도 있기는 하지만 고등학교보다는 요즘에는 대학 친구들이 좀 더 많이 되고 그리고 친구들은 계속 새로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대충 하라는 건 아니어도 공부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르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다음 질문 이 책에서는 역사와 함께 심리학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 심리학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과 내가 이 책을 쓴 것처럼 다른 책을 분야 쓸 의향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 말고 또 다른 역사 말고? 역사 말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심리학에 대한 그런 게 깔려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만 봐도 그래. 내가 처음에 핸드폰을 샀을 때가 97년이었어. 그때가 여러분이 이제 못 들어봤겠지만 PCS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PCS. 그러니까 처음으로 핸드폰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는 그 핸드폰 사면 매뉴얼을 줬어. 매뉴얼북. 근데 지금 핸드폰 사면 매뉴얼 책을 줘요? 안 주지? 네. 옛날보다 핸드폰이 더 복잡해졌거든. 근데 왜 책을 안 줄까? 아니 어떤 물건을 사면은 작동 설명서를 주잖아. 네. 그렇지. 근데 왜 핸드폰을 왜 안 줄까? 그 이유는 인간이 기계에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인간에게 적응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딱 봤을 때 작동법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기계가 인간에게 적응을 했냐?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 이런 패턴들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거꾸로 기계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TV, 여러분이 마트 가서 사는 물건 그런 모든 것들에 다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접목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 5명 있는데 만약에 5명 중에 뭐 한 명이 다른 친구 야 쟤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랬을 때 곧바로 맞아 쟤 이상해. 그리고 또 한 명까지 쟤 이상해. 이렇게 해서 이상해 하면은 네 번째 친구는 별로 안 이상한데 야 뭐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래 맞아 좀 그래.
라고 5번째 친구는 거의 그래 맞아 쟤 이상해. 그래서 관계에도 다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역사뿐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좀 녹아 들어갔다고 할 수 있죠. 그 책 내용 중 절대 권력의 심리학 파트가 있는데 절대왕정과 현재 민주주의에 대해 교수님이 생각하는 장단점?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많은 어떤 정치제도를 갖고 어떤 정치제도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마찬가지 어떤 조직이든지 마찬가지고 정치뿐 아니라 5명이 모였을 때 5명이 이제 팀이잖아. 그랬을 때 야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 가서 인터뷰를 할까 그랬을 때 다수결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야 야 우리끼리 잘 모르는데 다수결로 정하는 것보다는 이거 누가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그랬을 때 내가 한번 알아볼게. 정보력이 뛰어난 친구가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갖고 온 거야. 그랬을 때 다수결을 하기보다는 애들이 야 우린 잘 모르겠어 네가 갖고 온 정보가 좋긴 한데 네 생각엔 어때? 그랬을 때 훌륭한 리더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두 제도 모두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긴 하지만 대통령 중심이잖아요. 이 대통령 중심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다른 제도권에서는 권력을 다 분산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뛰어나냐는 계속 영원히 논쟁거리기는 하죠.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거는 소수의 사람이 대중들을 무시하는 대중들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독점하고 그 독점한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건 그건 당연히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영웅의 심리학에서 위대한 영웅들도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사랑꾼으로 변하는데 혹시 교수님도 이러신 적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지. 어떻게 응? 내 연애 얘기를 들려달라고? 알아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말해주실 수 있나요? 연애 얘기를? 기억에 남는 거. 이 사람을 그러니까 위해서. 지금의 직업을 그러니까 어떤 걸 막 영웅들도 뭔가를 포기를 하고 또 여인들한테 다가갔잖아요. 오케이. 그 자존심이죠. 자존심. 자존심.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겠다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저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 멋있었어? 네, 멋있었어요. 네. 유토피아의 심리학 파트에 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유토피아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이유는 네. 유토피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걸 말하니까. 유토피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뭔가를 얻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거나 내가 원하는 돈을 벌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뭐 평생 함께 하거나 그럼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행복하기만 할 것 같지. 근데 그런 건 없는 거야. 어떻게 되더라도 항상 어려움은 있고 어떻게든 항상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다고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걸 염두에 두고 가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다. 대신 우리가 유토피아가 아닌 세상에서 얼마나 내 감정과 내가 마주하는 사람의 감정을 보면서 어떻게 함께 갈 것이냐. 그게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일 수도 있겠지. 그 핍박과 반발의 심리학에서 책. 책. 그 투사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투사. 네. 그 스토커들이 투사를 갖게 되어서 하는 행위인지. 스토커들이. 네, 스토킹. 네. 그렇지. 뭐 스토킹 자체가 사실은 많은 경우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사실은 좋은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집요하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을 투사해서 사실 쟤도 날 좋아할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서 점심 때 만약에 누가 한 명이 배고파 그러면 야 나 배고파 이러기보다는 야 너 배고프지 않냐? 이런 것도 일종의 투사예요.
너 나 좋아하지? 쟤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사실은 자기가 관심이 있고 쟤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하는 것도 사실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스토커들도 사실은 자기가 정말 목매고 하면서 사실 저 사람도 날 좋아한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것도 투사인 거죠. 도전의 심리학에서 사람들은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는데 작가님도 혹시 무모하거나 위험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무모하거나 위험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나는 이제 세계 여행을 한 9개월 갔었거든. 근데 나한테는 전혀 무모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도 30살 되기 전에 1년 정도 세계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무모하다고 하지. 아니 전혀 무모하지 않아.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경제가 뒷받침되는 국가 중에서 여행을 젊은이들이 여행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 친구들은 되게 자유롭게 일단은 해외 가는 게 되게 편해. 유럽만 가도 국경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외국에 가려면 일단 뭘 타야 돼? 비행기를 타야 돼서 사실은 그 심리적인 장벽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기 때문에 육로 이동이 불가능하잖아. 근데 여행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위험하다,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이니까 뭐 여자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여성이 위험한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이야. 그래서 죽을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죽으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그게 누가 무모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질문인데 자살의 심리학 파트에서 사무라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할복 자살을 해도 사람들이 모두 명예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을 가족이나 친구로 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에선 오히려 자살을 하도록 내버려둔 사람이라는 오명을 쓰고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데 교수님은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마치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항일운동 할 때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일본군을 향해서 폭탄을 던진 수많은 열사들, 사실 그 사람들 어떻게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진 않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터부시하는 죽음은 어떤 대의를 위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힘든 감정들을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만약에 그 의미 있는 죽음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과연 이제 어떤 죽음이냐, 이게 개인의 어떤 죽음인 거냐, 어떤 사실은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희생하며 살리기 위한 죽음인 거에 대해서 시각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시대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끝? 네, 그래. 저희는 혜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7반에서 루다 쓴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인데 그래.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일단 그러면 2번 질문부터 드릴게요. 여기 앞에서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일반인에게도 심리학을 쉽게 전달해주고 싶은 특별한 이유나 목적 같은 게 있으세요? 사실 심리학은 굉장히 체계적인 학문이고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너무 혼자서 애쓰고 혼자서 힘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심리학자한테 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도움을 구하면 되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많고, 또 반면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심리학자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리학자들도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직업인으로서 자리를 잡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또 심리학자가 얼마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인지를 아는 것도 좋고, 또 심리학자 그룹에 있어서는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업적인 안정성을 구할 수도 있어서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요. 심리학과 세계사를 관련지어 이야기를 풀어내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계기? 이거 솔직하게? 아니 방송용으로? 아니 원하신 대로. 그럼 방송용으로 이번에. 그 심리학도 사람의 이야기죠. 근데 역사도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울 때 거시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제적인 사건, 그리고 어떤 왕이 즉위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걸 한다면 사실 역사는 재미가 없어. 그런데 극장에 올라가는 영화 그러니까 역사 관련 영화나 TV의 드라마, 사극은 굉장히 재밌잖아요. 왜 그게 재밌냐? 그거는 거시사,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들의 갈등,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밌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그것 안에 심리학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잘 녹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잘 접목시키면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심리학이 되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역사랑 심리학이랑 같이 접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살의 심리학 파트 그쪽에서 통제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통제감을 포기한다는 것이 자세히 무엇인가요? 통제감을 포기한다는 거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받아들이는 거지.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잘 안 되니까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고1이잖아.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야 니네 뭐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니네들이 뭐 성공할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뻥이야. 우리 삶에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얼마나 적냐?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40%? 40%? 그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기해. 건강도 어떻게 할 수 없지. 너희들이 건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더라도 세상에 건강을 지키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뭐 어떤 사람 그래. 뭐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나쁜 거 온갖 거 안 하면 병 안 걸린다? 폐암 발병의 주된 그룹이 주부들이야. 왜 주부들이 폐암에 걸릴까? 담배 펴서? 요리해서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렇다고 그럼 포기하라는 거냐? 아니, 그렇진 않아. 그 위에서 진짜 내가 전부를 통제하겠다는 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좀 애써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음으로 통제감을 잃었을 때 심리 상태를 무기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습된 무기력이란 무슨 말인가요?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할 기회가 있더라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는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공부는 못해도 좋은데 자신감을 잃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공부를 내가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난 뭘 해도 안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건 지극히 단순한 생각이야.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안 됐더라도 새롭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학습된 무기력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러면 핍박과 박해가 심해질수록 그리스도교가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고 책에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그렇다면 뭐 종교가 아니라도 무언가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핍박과 박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꼭 필수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끼리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 이제 두 팀이 있지만 두 팀이 우리 강현식 작가님 만나는데 우리끼리 강현식 작가님 팬클럽 만들자. 좋은 생각이지. 그냥 팬클럽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뭔가를 대단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인터뷰를 했으니까 선생님 그냥 만나주시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그걸 알고 야 너네 그런 거 만들면 안 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했어? 라고 하면서 아마 그런 팬클럽을 남아있는 핵심 요원들은
더 집착을 하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세력을 좀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핍박이 꼭 있어야 성장하는 거는 그건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든지,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화가 났는데 화 안 내려 그래야지 이렇게 누르면은 그 화가 안 나지니 결국엔 더 커지니? 더 커지잖아. 그래서 뭐든지 억압하면 반발작용이 있으니까 나는 좀 그냥 두자. 뭐 그러다 말겠지. 하고 싶으면 하게 하고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실망과 충격을 감소시키는 합리화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줄래?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망과 충격을 감소시키는 합리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본인 질문에서 나왔어. 실망과 충격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합리화는 일종의 방어 기제인데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 감정을 좀 피할 수 있는 뭐 우리 보통 많이 쓰는 합리화가 사회적으로 뭐 액땜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힘든 일이 다시는 오지 않을 거고 이게 뭐 사실은 멀리 보자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사실은 이제 합리화죠. 나는 저주받은 인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합리화가 많아질수록 현실을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사실은 합리화가 강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말이 안 통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합리화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합리화가 강하면 자기 논리가 강해져서 타인과 사실 소통이 잘 안 돼. 그게 사실은 단점이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누구를 이상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책에 쓰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작가님이 현재 누구를 마음속에서 이상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나? 우리 와이프. 이거 그럼 방송 나가니까. 인간에게 존재하는 대표적인 동기들 중에서요. 제3위 동기인 본유적 동기에 대한 예시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본유적 동기? 네. 평생 열심히 일을 해서 정년을 맞이하고 안정되게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노인들도 사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는 일을 안 해도 되거든. 그런데도 그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 뭔가 일을 찾아 다니죠. 그게 바로 본유적 동기야.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거든. 여러분 시험이 끝나서 방학이 됐어. 그런데 뭐 당장 학원도 시작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야? 무기력. 무기력? 뭐라도 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나 어때? 라고 얘기해. 심심해. 심심해가 본유적 동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핸드폰 보는 거야. 심심하거든. 사실은 그걸 본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 사람한테 가장 큰 고통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뭐든지 하게 돼 있다. 그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혹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무리 없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서 먹을 것도 많아. 무인도에. 그리고 뭐 친구가 아예 없어. 거기는 무인도니까 혼자 있어. 그럼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냥 뭔가를 계속 만들어. 내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거라도. 사실 그런 게 본유적 동기죠. 요즘 대중들이 심리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심리학과가 인기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우리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뇌과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심리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해요. 여러분이 이제 심리학 하면은 뭐 이제 주로 뭐 상담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지만 실제 심리학의 가장 핵심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지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애플, 구글 이런 데 들어가서 사람들이 쓰는 이 IT 기기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기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명의 발달과 함께 심리학이 곽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상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으니까, 특별히 이제 학교에도 위클래스가 생기고 또 군대에도 상담하는 사람 들어가서 하는 거는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폭력 사고도 많고 자살 사고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사람들이 어떤 상담과 관련된 심리학에 더 많이 관심을 갖기도 하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혹시 지금 현재 쓰고 계신 책이나 앞으로는 어떤 주제로 책을 쓰고 싶으신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가을 정도에 나오는데, 이제 가제, 아직 이제 확정하지 않은 가제는 저는 심리 상담이 처음인데요. 이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냈던 책 중에 저는 심리학이 처음인데요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처럼 심리 상담을 접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심리 상담이 뭔지, 이게 도대체 가격은 얼마인지, 어디 가서 받을 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안내하는 그런 책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쓰고 싶은 책들은 뭐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예요. 가장 쓰고 싶은 책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상담센터에서 이제 집단 상담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집단 상담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 그래서 유튜브에도 사실 선생님이 이제 11시, 오전 11시까지 저 옆방에서 집단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360도 카메라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좀 집단 상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집단 상담에 대한 책 작업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요 학교에서 이걸 발표를 할 거거든요. 어떻게 책 홍보할 시간을 드릴까요? 내가? 네. 내가 홍보를 하라고? 네. 어떻게? 저희가 학교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책은 정말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희들이 해준다고? 뭐 나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내가 그 시간에 학교 가서? 지금 그 책에 대해서 왜 사야 하는지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어차피 고등학생들은 책 안 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지금 뭐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든지 아니면 심리학 관련 직업으로,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한테나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나요? 지금 학생들한테 일단은 어쨌든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과 출신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실제로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과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통계 같은 거나 이제 뇌를 배워야 된다든지. 그래서 뭐 고등학생들한테는 좀 공부를 할 때 좀 다양하게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이 심리적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은 거의 없거든. 그래서 평소부터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학교에서 너희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는데, 그때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입장에서만 저 친구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는 어떤 마음일까?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심리학 공부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질문 여기서 마칠게요. 그래. 감사합니다.